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도 군입대 하기 전까지는 그 활동을 계속 하신 건가요? NL 네. 활동을. 근데 그 NL과 사실 경기동부라는 것은 NL에 이제 속해 있지만 NL 이꼬르 경기동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시던 활동이 경기동부 활동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흔히 경기동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그 NL 계열에서는 이제 지하당이 있고 통전 조직이라는 게 있고 대중단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체 급들이나 성격이 서로 다른데 일단 가장 핵심은 지하당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NL에서 가장 큰 지하당은 이제 민족민주혁명당이라고 하는 전향한 김영원 씨가 이끈 강철사진의 저자인 그분의 조직이 가장 컸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구역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부 지역당이 있고 뭐 그런데 다른 조직은 싹 털렸는데 이제 민족민주혁명당은 끝내 남았고 김영환 씨가 조직을 해산하면서 사라졌던 민족민주혁명당인데 그때 이제 민혁당의 그 지역 관할 중에 경기 남부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동부하고는 다르고 그걸 이제 이석기 씨가 경기 남부위원회 어떤 수장으로서 이끌었던 거였고 경기 동부는 그 뭐냐 그 어떤 NL의 대중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청년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다 모아서 만들었던 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통일전선이란 말이에요. 전국연합이라고 예, 불리는 거죠. 전국연합이라고 예. 불렀죠. 거기에 경기 동부연합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지하 조직으로 보면 경기 남부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관할했던 게 경기 남부연합 관할했던 게 수원, 용인, 성남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오히려 경기 남부가 맞을 겁니다. 이건 뭐 지금 편의상은 주로 경기 동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도 경기 동부라고 부르자면 뭐 가장 센 걸로 제가 그 지하당 활동을 할 때도 지하조직 활동을 해도 유명했고 저는 이제 상남에 많이 친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나중에 이제 그 통합진보당 있었을 때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들 보면서 저 형, 저 형 했었는데 성남에 있는 어느 청년단체를 갔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광주하고 정말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런 게 있는데 지하조직도 그런 어떤 각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저는 우리 조직하고 뭐 가까운 뭔가 있나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좀 있었고 뭐 성남이 또 호남 출신들이 많기도 하는 이런 탓도 좀 있었죠. 거기가 그 성남 대단지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네. 그때 이제 조직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시발점이라는 그렇죠. 게. 예. 네. 근데 이제 경기동부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한총련과 연계가 돼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많아졌는데 네네. 경기동부가 한총련을 장악했다는 표현을 어떤 글에서 쓰신 걸 봤어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마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로 민혁당이 해체되고 말 그대로 이제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조직이 상당히 부흥 뜬 시점, 그다음에 약간 춘추 전국 시대처럼 넘어간 시점이 있었는데 경기동부가 직접 학생운동을 자기들이 직접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안 되는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동부가 직접 총학생회를 관할하기 시작했고 이제 일종의 전국 조직처럼 커나가면서 뭐 이렇게 좀 우스개 표현이자면 변제란 김영환을 대신해서 이제 이석기가 자기가 전국 조직을 재건해 보겠다 이런 형태로 나선 국면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국외대 08학번이거든요. 네네. 제가 입학했을 때 근데 뭐 김재현 뭐 이런 분들이 막 총학생회장 한 직후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저희 학교는 그 경기동부 그룹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 외대는 그러면 그 경기동부에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교였나요? 거기가 경기 남부의 핵심이 한국외대 아. 왕산인가요? 네. 네. 거기가 핵심. 거기가 이제 왕산은 이제 이석기가 왕산 출신. 네네. 예, 예. 네네. 근데 경기동부 핵심 근거자 사실 성남이었잖아요. 성남이었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사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성남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과 경기동부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글에 써 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성남에서는 경기동부 인맥 없이는 협동조합 하나 운영하는 일도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도 있다. 실제 그랬나요? 그건 제가 성남 출신에서 직접 들었던 말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성남이 워낙 그 조직이 끈끈하게 잘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어느 그 일간지에 그 경기동부는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 집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어디서 일을 하면 번 돈도 조직에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꽤 재정 활동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데라서. 아니 본인이 알바를 한 돈도. 네네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NL에서는 그게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저도 뭐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그 조직에 많이 내고 뭐 이거. 잘못했으면 편의점도 한번 갔다 와줄 뻔. 잘못했으면 NL 편의점에 한번 있을 뻔했는데. 예. 근데 상남은 그런 어떤 상명하복이 되게 잘 되는 조직으로 지역으로 유명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뭐 지방자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주로 뭐 사업 영역 중에 그 학교 급식 사업이라든지 환경 미화 사업이라든지 시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리고 뭐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잘 지자체하고만 결합이 되면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운동권들이 많이 진출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급식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할이라서 약간 복잡한 측면이 좀 있고, 근데 가로수 정비 같은 걸로 많이 제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그 협동조합이 어떤 운동권이 참 접근하기 좋은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기에 꽤 좋은 이런 구조여서, 하여간 성남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하부 네트워크를 아주 잘 만들어놨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운동권이 이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시 합격하고 나서야 무슨 조그만 어떤 연구회 이런 데 하면서 그냥 했던 분이었고, 대학 때는 열심히 그 변호사가 사시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살았던 분이었는데, 이제 뭐 일종 정도 운동권 외피를 쓰고 자기가 무슨 시민운동가이처럼 나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협력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 뭐 김민희 씨하고 뭐 후보 단일화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보통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단일화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뭐 조직이 붙고 뭐 자리를 서로 나눠주고 이런 건 정치권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뭐 본인이 의도하지 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도 한번 떨어진 적 한 번인지 두 번이나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한테는 그럼 조직 때문에 경기 동부가 필요했던 겁니까? 선거에서? 아마 그랬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지금 현재 정당 중에서는 이제 진보당이 그 어떤 후신으로 많이 보는데, 이번에 저기 어딘가요?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진보당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랄 정도였거든요. 일단 뭐 1몇 %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수백 명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 노인정 가가지고 손톱발도 깎아드리고 뭐 마당 쓸고 바닥 닦고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그거 NLS로 온 거거든요. 과거에 무슨 그 농활 가고 이런 거. 예, 있죠. 노알 가면 그렇게 하고 중국 공산당들이 어디 저 농촌 근거지 가면 하는 그런 행동인데, 어떤 그들의 활동 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사실은 좀 대단한 측면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특별한 조직도 없고 특별한 운동권 연줄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큰 구원군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했으니까 8년 동안 성남시에 있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경기 동부 어느 정도 새를 키워갈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았겠네요. 실질적으로도. 근데 그 정진상 전 실장이 그 경기동부 안에서의 서열은 이재명보다 높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그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던 분이었던 그건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너무 사실은 과장된 것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김용 씨, 대장동 사건 김용 씨가 뭐 무슨 한총련 지도위원인데, 저는 그 지도위원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물론 지도 간부는 있었어요. 근데 한총련에 지도위원이라는 직책이 있었나, 저는 제가 과문해서 모르는지 잘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민주노총이나 노조위는 지도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전직 노조위원장이 지도위원을 하고 하는데, 한총련에는 보통 전직 총학생회장이나 전직 의장이 정책위원장을 그 다음 해에 맡는다든지 하는 건 있었는데, 김용 씨가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건 거의 잘못된 것 같고, 정진상 씨를 그 자료를 보니까 무슨 남청년 출신이라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정진상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네. 어떻게 남청년이 되는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 당대표 어떤 경기 동부의 어떤 커넥션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걸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장된 것도 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조금이라도 팩트에 잘못된 게 나오면
좋은 것까지도 다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반격의 빌미가 예, 되잖아요. 예. 또.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럼 최측근들은 그냥 뭐 경기동부 뭐 인맥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것들로 엮인 분들이라고 보는 게 예. 타당하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강의원, 정의찬 우리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던 이 두 사람 사실 호남이 근거지잖아요. 네네. 성남과는 사실 별 인연이 없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재명이 경기도에 자리를 잡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 강의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성추행 2차 가해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해 가지고 후보자격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 예. 정인찬 씨도 그래 가지고 연락 한번 하세요. 영상 편지를 보내자면 그냥 굿럭. 네, 하여튼 뭐 남의 불행을 가지고 그냥 웃을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이미 다 웃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확실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람이 죽은 문제고 그게 본인들은 무슨 뭐 사면복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법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정치적인 문제. 예. 본인들이 자꾸 사면복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화가 나거든요. 그걸로 모든 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무슨 전두환 노태우도 다 뭐 용서받아야 되죠. 본인들이 정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진상들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진심 어린 반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도 그렇게 정치를 하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낙마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마시킨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제가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를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하셨지만 뭐 수사 받으셨어요? 이제 좀 가야 됩니다. 네. 뭐 역시 그것도 제가 굿럭. 근데 이분들이 아마 이제 그 바로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렇게 많이 드물었을 거예요. 그게 다른 전대협 출신들의 어떤 과거 이력과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냥 뭐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 오히려 뭐 집시법 위반, 오히려 그건 또 일종의 훈장이죠. 민정훈정처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살인죄, 뭐 현주 건물 방화, 뭐 미수,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변사체, 뭐 이런 관련된 이런 뭐 제목들 네. 이름도 기억 못하겠네요. 하여튼 이상한 제목. 저희가 한번 자막으로 띄워드리시죠. 예. 근데 하여간 그 한청일 출신들이 그 뭐 전대협에 기에 눌려서 못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저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대협 출신들 같은 경우는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운동권 수여를 할 때 운 좋게 들어간 측면도 있고 그분들은 물론 약간 그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뭐 혜택받은 이런 거긴 한데 한청일 출신들은 선배들의 기에 눌려서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그 일단 초반에 말했듯이 주사파와 관련성도 그 전에 87 이전의 선배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경험을 했던 세대들이라서 이분들이 민주당에 들어가는 건 약간 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2001년도에 그런 게 있기 전까지 NL에서는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변절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01년 이후에 이제 못 들어와서 안달인 상황이 좀 됐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강현이나 정희찬 씨는 그런 구석에서 이제 지역에서도 있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쪽에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필요했던 인재,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고. EJ 카드였지 않았을까요? 그게 지금 586이라는 그 전대협 세력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저는 그 두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특히나 강현 선배는 아주 잘 알고 뭐 그리고 뭐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고등학생 운동을 같은 시기에 했었고 정인찬 씨 같은 경우는 제 동생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뭐 약간 인간적인 이런 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약간 참 인생이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서로 이렇게 약간의 적대적인 관계까지도 좀 왔는데 이분들이 좀 정신을 더 좀 많이 좀 차렸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뭐 잠깐 그분들이 뭐 사면 받았다는 논리를 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강현 씨가 대표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정의찬 씨가 이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읽어드리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도죄나 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은 현역 의원들의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냐, 공천을 경쟁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정의찬에 대해서만 이중잣대를 들이댔냐? 이분들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서로 뭐 묻은 뭐가 하듯이 좀 이런 집안 싸움 하는 건데 뭐 굳이 거기에 경중을 따지자면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재질이 더 나쁘다. 강의원 정희찬 씨는 완전히 급이 다른 한총련 의장들 출신들하고 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도 문제 많은 사람이 어찌 하필 또 하필 그러니까 이석지 사건, 이종권 씨 사건, 그러니까 90년대 학생운동을 망쳤던 두 장본인인데 면목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강현 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무슨 그래서 농민운동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정치권에 온다고 봤을 때 참 그러네요. 네. 근데 아까 뭐 말씀드리려다가 약간 제가 넘어갔던 건데 개인적으로 하는 이 두 사람들은 능력치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강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사람과의 친화력도 좋고 또 연설 능력도 좋고 뭐 정희찬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개인적인 것과 관계없이 그래서는 안 되죠. 네. 흔히 경기도가 이제 통진당 해산을 기점으로 해서 힘을 잃었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사실은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경기동부 출신 양경수 씨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동부의 조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예, 뭐 지금도 뭐 모두 당으로 남아 있고 이러듯이 그 당이 또 없어져도 또 살아날 것이고 뭐 그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박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이 사상전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좀 앞서 나간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은 통진당을 이적단체 아니 그 헌법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것도 당시에는 상당히 조금 약간 반대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럴수록 자기들이 탄압받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신화 속에서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놔두면 오히려 소멸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분들을 좀 단결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뭐 복잡했던 시기에 그런 그 위헌정당 판결이 그 판결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그때는 힘을 보탰는데 이런 제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저도 그때 그 위헌정당 해산 그 전국을 보면서 아니 어차피 지금 국민들한테 외면받은 집단이고 그냥 매번의 선거를 거쳐서 그냥 스스로 도태되게 놔두면 될 일을 괜히 저렇게 막 잡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빌미를 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처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면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그쵸. 장관이죠. 예. 지금은 또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예. 그 당시에 그 강철서신의 김영환 씨가 그 헌재 증인으로 나섰었는데 그분도 꽤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근데 이걸 또 그냥 본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다른 시그널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더 잘나서 지금 무서워서 증언을 못하는 식으로 오해를 할까봐 나가서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김영환 씨는 대단한 양반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그 이제 과거의 진보 정당의 파일을 상당 부분 정의당이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의당이 이제 2020년 뭐 전후로 해서 이제 힘이 빠지면서 그 표가 또 진보당으로 붙은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굳이 NL 뭐 PD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저는 이제 NL 출신으로서 생각을 하자면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뭐 대중 침투해가지고 뭘 하는 건 확실히 PD 출신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 접근해가지고 비례대표 이렇게 따내고 이런 거 보면 그 전술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시민사회 쪽으로도 또 이렇게 우회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무슨 뭐 박스 갈아치기 하듯이 사람 갈아치기 해가지고 뭐 사실은 자기들 후보인데 이런 식으로 신문 세탁하고 이런데 그건 딱 진짜 NL식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역에 출마할 때도 위장 전입해가지고 수십 명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하는 식으로 뭐 집단적 움직임에 있어서는 도저히 못 따라 그런 어떤 전술적인 어떤 기법에 있어서는. 네.